김정은 위원장이 최악의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는 신형 로켓 엔진 성능 시험을 한 겁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 NK 지식인연대 김훈광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신형 로켓 엔진 분출 시험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위성 운반 로켓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북한은 위성 운반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탄두 부분에 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 로켓이 되는 거고 핵무기를 탑재하게 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ICBM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성 운반용이냐 아니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냐 하는 그 논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지금 이번 신형 로켓 엔진 실험에서 약 3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명성 4호가 대략 12,0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졌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성능이 지금 향상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북한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공위성 추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네들도 이제 명분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적극적인 참석 밑에, 호응 밑에 유엔 안보리사에서는 저번 9월 9일에 북한이 핵실험한 데 대한 이 국제적 제재 강화 조치, 그게 이제 지금 취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270호에서 조건부로 남겨두었던 가장 강력한 수단들이 지금 이번에 아마 취해질 걸로 보는데,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어떻게 지금 매가 굉장히 많은 큰 매가 지금 떨어질 판인데 또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걸 장거리 미사일을 했다가는 이건 좀 뭔가 자기들이 어떤 좋은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은 뭐냐면 이제 우리 박사님이 하신 것처럼 이 위성을 실어나르는 그러니까 그런 발사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어떤 발사체인가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고도로 어느 만큼 올려보내는가가 중요한데 이거 소위 자기들이 그 엔진 실험 통해서 80톤급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상으로부터 3,600km까지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죠. 그 수치라면 3,000km, 3,600km까지 가는 정지계성 위동에 올릴 수 있는 미사일 개발했다면 미국의 어떤 도시든 갈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상징적으로 그 의미에서 알아들으라는 것이고 우리는 국제 질서를 위반 안 해서 미사일 발사는 안 했으니까 연수 시험을 했으니까 그가 아주 그 정교한 타산과 함께 자기들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성 운반용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바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신데요. 비슷하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신형 로켓 실험도 그렇고 광명성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때도 인공위성 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장하는 게 북한도 우주 이용 그리고 우주 개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도 당연히 우주 개발 권리가 있지만 북한이 그 미사일 실험을 국제사회로부터 못하도록 제재를 당하는 이유는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함께 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면서 미사일 개발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계속적으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거기 자기들의 명분, 북한도 인공위성은 합법적 보장된 국제사회에 보장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과 잦은 미사일 발사로 지금 전례 없는 초강력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5차 핵실험에 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신형 로켓 엔진 분출 시험까지 감행한 의도. 우리는 제재도 끄떡없다 이런 뜻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정말 굉장히 그 압력적인 그 제재 조치가 네. 북한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을 향해서 어떤 액션을 그 지금 발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발사하면 이건 뭐 더구나 공식적으로 이게 유엔 안보리에 그 대항하는 것이니 그러지는 못하고 엔진 시험 발사를 통해서 네. 우리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이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지 그 압박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카드로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뭐 유엔 안보리에 제재가 있든지 어떤 국제적 비난이 있든지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네. 핵을 탑재한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는 누가 뭐래도 무조건 간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예, 완전히 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까지 가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도 사실상 북한의 이것을 멈출 수 있겠는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중국이 어떤 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북한의 결정적 그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이런 전략 물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물자의 반입을 중단할 때 네. 결국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까지는 안 나갈 것이라고 이작자들이 타선한단 말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계속해서 나갔지만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성공이라고 자축을 했는데 사진을 몇 장 들여다보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김정은 네. 탁자 앞에 미사일 외형 도면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핵탄두 모양의 구형 물체를 공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9일에 네. 김정은이 이제 와서 핵 원형 둥그런 구 모양의 이제 그 핵탄두를 보여줬죠. 실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6달 지나니까 보통 때는 거의나 이제 그 포커스를 흐려가지고 네. 지도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냥 큰 화살표만 보였는데 이번에는요 조금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어느 정도 뭔가 이 도면이 조금은 보여요. 실선도 보이고 네. 작은 숫자도 보이거든요. 왜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아주 그 과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네네. 이렇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며 바로 그런 미사일 도면까지 김정은 다 본다. 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홍보하자는 거죠. 홍보 과시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 참관한 김정은이 위성을 더 많이 제작하고 발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5차 핵실험을 했는데 10월에 또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날에 또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지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10월 12일을 전후로 해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핵실험도 연내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네네. 북한이 그 전에 그 핵실험 같은 경우는 대개 3년 주기로 했는데 4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8개월 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짧아졌죠. 그리고 주기가. 김정은 정권 들어서 최근에 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네. 장거리 미사일 이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 위성 발사를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 이 김정일 정권과 다른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핵 개발과 이 장거리 미사일 어떤 개발을 위한 이 실험과 실험 발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네.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10월 10일을 계기로 이 로켓 실험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미사일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놓고 국지 도발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네. 그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에 네.
사실 큰 어떤 군사적 도발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뢰 도발이 있었는데 네. 이 지뢰 도발은 북한이 발뺌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 도발이었는데 그런 규모의 어떤 군사 도발을 직접적으로 할 경우에 상당히 군사적 충돌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런 군사 도발은 상당히 경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북한에게 더 시급한 건 이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오히려 더 네. 힘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사이버 테러 정도는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해방 이후에도 최악의 홍수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렇죠. 보도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거거든요. 이게 가능이나 한 걸까요? 어디서 자금이 나오는 걸까요? 네, 너무나도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니까 저희들이 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은 김정은이 이게 불질을 할 때가 아니고 네. 정말 이번에 그 해령 그리고 온성 무산 쪽에 그냥 1,400명 정도 이재민이라고 사람 뭐 정말 희생된 사람만 해도 거의 뭐 현지 주민들이 말하면 수백 명, 400명까지 부르는데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각하네요. 여기저기에 집이 다 허물어지고, 자 그렇다고 하면 얼마 전에 랜드로버를 끌고 수해 현장에 한번 다녔던 김정은 뭘 생각했을까요? 지금 북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그 홍수 피해로 입은 그 사람들의 집을 주고 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너무 자기들이 지금 경제적 이 유엔 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상황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사일 쏘는 거 보고 이 작자가 이 1조의 2석을 하자라고 하는구나. 결국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가지고 네. 국제사회에 우리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엔진 시험을 해가지고 80톤이다 이렇게 뭐 누가 본 사람 없지만은 신문상에 80톤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거 미국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너희들이 제재도 하지 마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야 지금 당신들이 지금 이 어려운 게 뭐 내가 정치 잘못한 게 아니고 저 미국이 저기 계속 뭐 우리를 목을래 하니까 우리가 이 네네. 군사비에 이 우주 미사일을 그 미사일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랬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뭔가 이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노동신문에 지금 이렇게 그 정말 전면에 나온 이 위성 엔진 시험의 그 오른쪽 부분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그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그 제재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변심이 없이 당을 받들고 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큰 신심과 희망을 줄 것이다. 이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작자들이 이거 지금 현재 수해 복구할 능력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내 선전용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주민들이 이걸 공감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 위협도 현실화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이번 신형 로켓 시험한 결과를 놓고 보면 네. 대략 광명성 4호가 12,000km 정도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신형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3배 정도 추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북한이 개발한 이 로켓을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네. 뭐 지구상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본토도 북한이 사거리에 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북한의 사거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계속 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미 제국주의자들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위협으로 미국에게도 다가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본토 위협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데 유사시에 어떤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수준입니까? 그 부분은 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은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네. 미국에서는 그 핵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이 핵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핵 공격을 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건 현재로서 우리가 이 국제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믿어야 되겠지만 네. 실제 이 미국이 북한의 어떤 핵공격 위협에 놓였을 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약 50개에서 1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네.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흔히 순망치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정말로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중국의 어떤 국가 이익에 네. 부합될 때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정말 그냥 존재시키는 것보다도 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게 아마 중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에 있는 네. 그 언론이죠. 중국시보라고 하는 그런 시보에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냈죠. 중국은 김정은을 버릴 준비가 됐다라고 또 네.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을 타격할 경우 묵인하겠다. 묵인 방침이 세웠다. 그러니까 시설만 타격할 경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중국 이게 언론 통제되는 국가입니다. 자유 언론 국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큰 이런 메가톤급의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 정부에 아마 다 관망하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냥 내보내는 거 보면 사실 뭔가 이 핵실험을 이제 5차까지 하고 이번에 80톤급의 어떤 새로운 신형 엔진을 만들었다고 하면 네. 계산이 가장 복잡하게 돌아가려라는 미국뿐이 아닙니다. 중국도요. 이 북한의 핵 위협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거든요. 몇 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렇게 자기들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북한을 직접 대상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유엔 안보리에서 뭐 아주 2270호보다 강화된 조치가 취한다고 하면 그걸 집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중국이란 말이죠. 기름 주던 거 안 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거기다가 일체 모든 물자들을 끊어놓으면 사람은 때리는 시험유보다 말리는 신유가 더 밉다고 중국에 대해서 더 반발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고 바로 그런 심정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유엔 안보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역시 전략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앞으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이렇게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데 민생은 돌보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 근로자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대략 한 20개 국가 그리고 최대 한 40개 국가까지 이야기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요. 네. 대략 11만에서 12만 명 정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에 대략 한 3만 명 정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한 7, 8만 명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한에서 그 해외에 나가는 이 근로자들이 굉장히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인권 침해 실상을 보면 대략 하루에 16시간 정도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그 해외 노동자 출신 탈북자들 인터뷰를 계속 해왔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나올 때 상당한 뇌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바쳐야 이 해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여권을 빼앗깁니다. 그 여권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다시 본국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집단 생활을 공동 이렇게 같이 합숙 생활을 하고요. 그 합숙 생활할 때 거기에 보위원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생활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상당히 제약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식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치거나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다쳤을 경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월급이 네. 개인에게 오지 않고 북한에서 파견된 인력관리회사로 전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90% 정도는 충성자금으로 상납이 되고 약 10% 정도만 본인이 갖게 됩니다. 대략 월 1,000달러를 받는다면 1,000달러를 받으면 그중에 900달러는 당국에서 가져가고 100달러가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네. 거기서도 식비라든가 뭐 기숙사비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상당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상당히 더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지금 해외 노동자들이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정말 힘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종 탈북 근로자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이 더 잦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